안녕하세요. 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공업일지 그리고 공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단원이고 무엇보다 어렵게 나오면 한두 곳도 어렵지만 개념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단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업 발달과 문제점, 두 번째는 공업 입지와 공업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업 입지의 변화와 주민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업 발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업의 문제점,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단원이 사실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공업의 입지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공업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주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과정부터 하나씩 출발합시다. 우리나라는 전통공업, 일단 근대 이전을 전통공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가내수공업의 형태였습니다. 가내수공업이 뭐예요? 집에서 직접 제작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원이 가까운 원료 산지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인천의 강화라는 곳에서는 화문석이, 그리고 안성에서는 유기, 그리고 한산의 모시, 혹은 담양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 그리고 전주의 한지, 통영의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안성 유기 같은 경우는 그 안성 맞춤의 어원이 된 곳이기도 해요. 안성에서 만드는 제사 그릇이 워낙에 퀄리티가 높아서 이 안성유기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일제강점기로 가면 이때는 식민지형 공업이 주를 이룹니다. 자, 식민지형 공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자원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는 경공업이 발달을 했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병참기지화에 따라서 함흥 일대의 관북 지역이 중화공업, 군수공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60년대부터인데요. 이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60년대의 노동 집약적 경공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자, 노동집약적,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 가벼운 걸 생산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유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의 공업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이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공업을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수출 주도형 공업. 다음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를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도 한번 곱씹어 봅시다. 자본집약적,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친 말입니다. 무거운 것, 그리고 화학공업을 함께 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성장하는 곳이 남동 임해 지역입니다. 1970년대에는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합니다. 왜 바닷가 근처에 공장이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유리한 곳에 입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성장했던 대표적인 산업이 제철이나 석유화학이나 조선, 배 같은 것들입니다. 자, 다음 1980년대에는 이제 중화학공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이때부터 첨단 산업을 조금씩 기르기 시작합니다. 자, 요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했던 산업은 자동차나 뭐 기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기술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기술과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이 성장합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술과 지식이 많이 필요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요게 많은 곳은 정보와 자본, 뭐 고급 인력, 이런 것들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 컴퓨터,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때 좀 재미있는 특징은요, 우리나라는 요 90년대 이후부터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탈공업화란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들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됩니다. 자, 요 시기를 우리가 60년대부터를 가장 중요한 공업화 시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옆에 빈칸에도 있는데요. 그 공업의 일반적인 성장이 있어요. 공업 성장이 약간 정석 같은 거랄까? 네. 공업이 성장하는 정석은요, 첫 번째는 경공업에서 출발합니다. 기술력이 별로 없을 때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경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화학공업입니다. 돈이 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등치가 큰 애들을 만드는 거죠. 얘는 당연히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기술력이 발달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해요. 네, 첨단 산업은 뭐 기술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 세계의 대부분의 공업 지역들은 경공업에서 출발해서 중화학공업과 첨단 산업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 공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시대별로 수출 품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자료의 추세를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자, 1970년대까지 중심이 되었던 건 요거네. 요게 뭐지? 섬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기계 조립 금속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공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을 거쳐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는 공업 성장의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료인 시대별 수출 품목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대별 수출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60년대에는 어떤 것들을 수출했니? 철광석, 텅스텐, 생사, 생선, 합판, 면직물 이런 걸 생산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원료를 중심으로 원료를 수출했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섬유, 의류, 그리고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90년대부터는 반도체가 출현하고 오늘날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를 거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석유, 선박 이러한 것들이 수출품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의 공업의 특징은요, 사실상 문제점하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는 꼭 정리를 해둬야겠네. 자, 첫 번째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수입하고 제출을 수출하기에 유리한 임해 지역의 공업이 발달해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은 공업의 이중구조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것을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데요. 대기업은 사업체 숫자는 엄청 적어요. 그렇지만 종사자 수나 출하액에서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은 공업이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도권하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업이 대거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공업이 가장 낙후된 곳은 어딜까? 네, 강원도. 우리 고장 강원도가 공업 단원에서는 완전 쭈구리예요. 그리고 제주도. 얘네들은 공업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첫 번째 자료의 제목은요.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숫자와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에요. 지역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중과 출하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자료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야, 이거 정말 지역 격차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업체 숫자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입니다.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70%를 상회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출하액을 한번 보시면 출하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도권이 31.2%고요. 영남권이 37.8%예요. 얘네 둘만 합쳐도 벌써 65% 이상을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업체 숫자와 출하액 비중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업의 특징 뭐였지? 공업이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1등급인데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번 꼼꼼하게 이해해 보세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는 48% 정도에 해당하는데 출하액은 31%야. 반면에 영남권은 사업체 수는 31%인데 출하액은 37%예요. 바꿔 말하면 영남권이 사업체 숫자에 비해서 출하액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다시 사업체 수에 비해서 출하액의 비중이 큰 애들 영남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어디요? 충청권도 그렇고요. 호남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요. 사업체 숫자에 비해서 출하액의 비중이 커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개수가 적은데 출하액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중화학공업, 대규모의 형태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 파트가 가장 기본 공업의 지역적 편제를 설명하는 자료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료의 이름은요. 기업의 규모별로 사업체 수랑 종사자 수랑 출하액을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대기업 30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사업체 숫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야?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사자 수는요? 근데 39%나 차지하네? 아니, 죄송합니다. 종사자 수는요? 25.8%를 차지하네요. 출하액에선 어때? 와, 51%를 차지하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대기업이 개수는 엄청 적은데 종사자 수와 출하액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공업의 이중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끝이 났네요. 자, 우리가 오늘 정리한 내용은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과 문제점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선 시대순으로 공업이 발달했다는 거, 일반적인 공업의 성장 발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초기에 경공업에서 출발해서 중화공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또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하는 특징과 문제점 뭐였죠? 첫 번째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두 번째는 공업이 이중구조, 중소기업과 격차가 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업의 지역적 편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업입지와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